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9시 라이브는 고대고려병원 순환기내과 박창규 교수님과 함께 100세 시대 심장건강관리법에 대해 배워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몇 번에 걸쳐서 이제 뵙게 되고요. 그 전에 제가 고지혈증, 고혈압, 또 심장 발작 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잠깐 좀 편하게 좀 쉬어가는 타임을 또 마련해서 이제 워낙 오래 사시잖아요. 100세 사십니다. 특별히 암이나 사고가 없으면 이제 90세 이상 다 사시는 것 같아요. 다 워낙 장수하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로 진입하는데 결국엔 그때 돌아가시는 게 또 다 심혈관 질환으로 또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심혈관 질환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오늘 좀 편하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딴은 편한데 시청자분들이 편할지는 좀 모르겠네요. 네, 예. 편하게 시청하시면서 좀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그럴게요. 강의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에서 초고령화 시대가 됐어요. 네. 초고령사회라는 건 전체 인구 65세 인구 비율이 이제 20%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저도 올해 65세거든요. 딱 그 고령에 접어드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정년하게 됐는데요. 한국이 이미 작년에 2024년에 65세 인구가 20%를 넘어갔습니다. 초고령 사회예요. 한국은 이미. 그래서 올해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65세 이상이 20.3%입니다. 1000만 명을 넘기신 거네요. 네, 예. 생산인구 100명당 노인 부양수가 거의 30명 정도 돼요. 이제 정말 좀 젊은 층이 너무 힘들어져요. 네. 유소년 인구 100명당에는 20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제 일하지 전 애들이죠. 독거 노인들도 230만 엄청 높고 독거 노인 비율이 10% 굉장히 높아요. 지금 노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높네요, 정말. 보시면 고령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다가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잖아요. 네. 이 현상이 점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 인구의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정말 큰 문제인데 문제는 노인만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노인이 되면 병이 안 생기는 분이 없죠. 맞습니다. 아무리 건강해 보여도 속을 보면 다 병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70.7세 정도까지가 건강하게 대부분 지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다 병치레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 그 계속 병으로 앓다가 평균 수명을 지나서 그 이후를 지나면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기간이 되게 길단 말이죠. 네. 의료비도 굉장히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장수노인을 쭉 찾아봤어요. 네. 100세를 사시는 장수노인을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보면 유전은 어쩔 수가 유전이 제일 중요하죠. 네. 장수 집안이 오래 사는 거고. 근데 보시니까 다 식습관이 절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게 생활이 불규칙하면 몸도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제일 힘들잖아요.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갑자기 확 화를 냈다가 막 하더라고요. 근데 몸도 마찬가지. 몸도 막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잠을 하루는 하나도 안 잤다가 그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잤다가 폭식했다가 갑자기 안 먹고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몸도 이제 분간을 못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성격도 되게 중요해요. 낙천적인 생각 모든 게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본 것도 못 본 것 같고 긍정적으로 사는 긍정적이고 좀 기분 나쁜 게 있어도 쓱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좀 가능한 유머로 넘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제일 오래 산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포션이 오히려 더 적습니다. 건강식품 복용은 사실 그냥 먹은 거지 거의 영향이 사실 별로 없어요. 건강식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낙천적인 사람이 신부전염 났다는 건 연구를 통해서 된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이런 데서 50대 이상 한 7,000명 가까이 4년간 추적했더니 가장 낙관적이었던 사람이 신부전 발생이 73%나 더 낮은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정신적인 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뒤에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스트레스 죽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절제된 식습관 중요하다고 그랬죠?
대부분 세 끼를 모두 챙겨 먹어요. 근데 많이 먹지는 않죠. 과식을 하지 않고. 네. 식사 시간도 너무 그냥 허겁지겁 먹지는 않습니다. 요즘 사람도 엄청 빨리 먹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없는데 이게 충분히 이 이에서부터 잘 깨물어서 이게 흡수가 잘 돼도 영양이 되게 해야지 그냥 확 먹으면 위나 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걸 여기서 막 위산도 막 더 분비시켜서 네. 이걸 쪼개려니까 장도 뭐 이걸 흡수시켜야 되니까 더 막 많이 활동해야 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천천히 드시고 또 잠도 수면도 되게 중요합니다. 또 결국엔 나물 야채가 뭐 되게 중요하죠. 음식이 그 우리가 채소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드시고 튀김 별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죽도 별로 좋아하진 않더라. 죽도 뭐 이렇게 뭐 양념이나 많이 하고 네. 나트륨 같은 게 좀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절제된 식습관이 있더라. 근데 이제 사망 원인을 보면 항상 암이 1위로 나와요. 네. 아시다시피 암은 모든 암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암을 합친 거니까 사실은 단일 질환이 아니에요. 암은 위암하고 혈액암은 완전히 다른 네. 거죠. 완전 여러 종류를 네. 그냥 묶어놓은 묶어놓은 거니까요. 거죠. 그건 이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부각시켜서 네. 암 확진하는데 부각시켜서 어떤 암이 이제 문제군 하면 어떻게 경각심을 좀 경각심 기고 또 어떤 정부라든가 네. 어떤 지원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전 세계 1위는 심장질환입니다. 좀 사망률. 세부적으로 암을 따져보면 되게 낮아진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세부적인 질환을 찾으면 심장질환이에요. 이건 그 못 사는 나라,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제하고는 선진국은 다 심장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도 다 혈관이에요. 네. 같은 종류입니다. 단지 심장에 생기냐 뇌에 생기냐 혈관에 생기냐 차이고 당뇨병도 다 문제가 생기는 건 심장하고 콩팥인데 돌아가신 건 심장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요. 네. 고혈압성 질환이라는 거는 뭐 다 심혈관계 질환이죠. 그래서 알고 보면 심혈관지의 질환이 다 사망 원인을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네. 어마어마하겠네요. 폐렴이 있는데 폐렴은 뭐냐면 이건 급성으로 갑자기 폐렴이 생긴 거고 네. 이런 심혈관 질환 뭐 당뇨가 있는 사람이 몸이 너무 쇠약해 있잖아요. 네. 그 쇠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세균 감염이 되면 그때 폐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급성적으로 폐렴이 걸렸을 그렇죠. 때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렴이란 건 본인이 갖고 있는 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냥 몸이 아주 쇠약했을 때 갑자기 이게 세균 침입하면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정타가 되는 결정타죠. 거네요. 뭐 코로나 같은 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갑자기 있다 코로나 같은 거 걸려서 심하면 이제 예전에 사스도 그렇고 폐렴으로 발전해서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제일 중요하다. 그럼 어떤 게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느냐? 우리가 대부분 알아요. 뭐 고지혈 맨날 얘기하죠. 콜레스테롤, 네. 당뇨, 고혈압 제일 문제가 되는 거 알고 있고 만성 질환들. 이런 네. 콜레스테롤은 지방 과도하게 섭취하는 게 문제가 되고 요즘은 이제 탄수화물 많이 섭취하는 게 더 문제라고 그러죠. 담배 많이 피는 거 정말 문제고요. 운동 안 하면 비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요인은. 근데 노인은 특히 영양의 불량이 굉장히 많아요. 영양 불량도 여러 가지 영양 나쁘게 만들거든요. 네. 영양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중요하죠. 노인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일단 신체적 변화가 미각도 없어지고 후각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런 흡수 장애도 생기고 입맛도 떨어지고. 네, 입맛도 되게. 떨고 점점 이제 맛있는 게 없어지고 아니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제 이 그 군것질 맨날 뭐 자꾸 먹는데 그게 다 탄수화물 종류예요. 입맛 없으니까 좀 그런 것만 찾게 네, 되시는 맨날 거죠. 뭐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 맨날 그런 같은 건데 것들, 그런 네. 거 합니다. 그 균형적인 식사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도 점점 무지해져요. 그리고 만성 질환들이 생기니까 뭘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되고 배설도 잘 안 돼요. 네. 그것도 약을 많이 먹게 되니까 약을 많이 먹으면 약도 엄청 많이 먹고 배가 불러요. 뭐 열몇 알 드시는 분들 열매를 그러잖아요. 먹고 소화 기능도 안 좋은데 약 많이 먹으면 뭘 제대로 먹을 수가 없게 되고 또 이제 경제적 어렵잖아요. 네. 이제 뭐 소득은 없고 뭐 이렇게 그 집에서 뭐 해달라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주전부리 막 먹는 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집에서
뭐 해주길 기대할 수도 없고 해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제대로 된 식사 뭐 차려줘 이렇게 할 수가 할 수도 없으니까. 없죠. 예, 그 하면 집에서 쫓겨나죠. 삼식이 삼식이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자꾸 그런 거나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자들도 뭐 그냥 안 해 먹죠. 남자도 그런 것 때문에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 독거노인도 많고 사회적 고립이 되니까 이런 게 다 영양 불량의 다 원인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다 해서 고혈압은 뭐냐 다 아실 거예요. 120에 80이 정상이고 네. 여기 120, 80이면 140에 90을 넘어가면 고혈압입니다. 근데 유럽 고혈압 학회나 이런 데는요. 지금 130 넘어가면 고혈압이라고 해요. 아, 진단 기준이 좀 낮나 봐요. 네, 또. 예. 그리고 미국도 사실 그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혈압제는 기준이 달라졌는 게 옛날에 수은혈압계라고 이제 막 쿡쿡쿡 막 눌러서 재는 걸로 펌프로 했잖아요. 하는 예. 거, 네. 요즘 다 전자혈압계로 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전자혈압계로 재면 수은혈압계보다 한 5 정도 원래 떨어져요. 아, 네. 오. 그리고 이제 뭐 그 계속 이렇게 해봤더니 보통 130을 넘어갈 때가 고혈압의 위험이 훨씬 더 증가되는 걸로 새로운 혈압 기준으로 할 때 혈압계를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140, 90인데 세계적으로는 자꾸 이제 130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혈압 다른 문제가 없을 때는 140이지만 질병이 있을 때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콩팥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다 130이에요. 혈압 기준.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대학병원쯤 오는 사람들은 네. 다 130이 기준이 고혈압이에요. 다른 병쯤은 하나쯤은 다 갖고 네, 계시니까. 돼 있으니까. 네. 개인의원에 처음에 고혈압으로만 가면 그때는 140이지만 좀 진행돼서 대학병원에 올 정도 되면 다 130입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생긴 거예요. 이거는 혈관에 나이가 들어 생기는 거니까 나이가 들어서 고혈압이 생기는 건 막을 방법은 없어요. 네. 늦추냐 좀 빨리 오냐 차이고 그다음에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비만, 혈압 올리는 가장 큰 원인이 살찌는 거예요. 살찌는 그러니까 살 빼는 게 비만한 사람에서 살 빼는 게 가장 혈압을 낮추는 조건이고 운동이 부족하면 살찌죠. 네. 그래서 고혈압 될 가능성이 높고 말씀드렸듯이 담배를 펴도 혈압이 올라가요.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죠. 술 많이 먹으면 혈압 올라가죠. 스트레스 받아도 호르몬. 사실 우리 몸은 다 호르몬의 작용이거든요. 네. 남자, 여자 다른 게 다 호르몬의 차이고.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려도 호르몬 때문에 도파민이 확 나오면 쾌감을 느끼고 뭐 자제도 어떤 안 되고. 다 호르몬이에요. 알고 보면 이 정신적으로 보니 굉장히 자제력 강하고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은 그걸 참아내지만 그 호르몬의 역할을 우리가 이겨내기는 너무 어렵죠. 그렇죠. 예. 고혈압 심장병이 생기면 혈압 때문에 심장에서 그 짜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 방법은 2가지입니다. 심장을 근육을 두껍게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심장을 크게 만들어서 한 번 짤 때 힘을 팍팍 줄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심장을 크게 키워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키운다는 거죠. 늘어난다는 건데 그래서 한 번 짜낼 때 양을 많이 짜낸 2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다 이미 심장에 합병증이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게 자꾸 생기면 심장혈관이 관상동맥인데 관상동맥이 이렇게 늘어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늘어난다는 자체도 문제고 그러면 이제 심장이 늘어난 거에서 상대적으로 혈액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미 심근허혈의 증상이 나타나고 피가 적게 가고 그게 또 가만히 있지 않고 고혈압이나 고지혈 당뇨가 있으면 동맥경화가 생기잖아요. 가뜩이나 그 일정한 심장혈관 관상동맥이 또 좁아져요. 그럼 혈액이 더 통과가 안 되면 협심증이 생기고 심해서 이게 막히면 심근경색이 생기고 악순환이 생기는 예. 거네요. 어쨌든 이런 게 생기면 똑같은 그 심장이 이제 자동차로 되면 시동 프라크가 있단 말이야. 네. 팍팍 불꽃을 틔워주는 것 같이 전극에서 심장에 전극이 몇 개 있어요. 그 심방에 있고 그 다음에 심실로 갔다 이렇게 인동하는데 거기서 이제 프로크를 탁탁 1분에 60에서 100회 정도를 일정에 틔워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못 틔워줘요. 그럼 심장이 이제 너무 늦게 뛰거나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빙빙 돌면서 빨라지거나 네. 그러면서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나중에 제대로 심박출이 안 되면은 심부전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심장 질환이 고혈압의 심장 질환이 되고 또 고지혈 잘 알죠. 네. 가장 나쁜 건 이제 LDL. LDL이 제일 나쁘고 그다음에 중성지방 TG라고 그래요.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거는 높을수록 좋다고 그러는데 너무 높은 거가 반드시 좋다는 건 또 요즘 또 얘기가 달라져요. 너무 높아도 너무 안 좋을 수도 있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연구 네.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까지는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반적으로 좀 높은 게 좀 낫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LDL을 첫 번째로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TG입니다. LDL이 높으면 동맥경화에 바로 직방으로 영향을 미치고 중성지방 높으면 이제 결국엔 중성지방 높은 게 LDL을 상승시켜요. TG 자체가 바로 동맥경화를 일으킨 게 아니라 그게 상대적으로 아주 적고 치밀한 스몰 덴스 LDL이라는 걸 결국엔 증가시키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맥경화를 만들고 급성으로 그 중성경이 너무 높으면 췌장염이 생겨버려요. 급성 췌장염. 너무 높았을 경우에 네. 이 췌장이 갑자기 작동을 못하고 염증이 확 생기면서 급성 췌장염으로 응급실로 와서 근데 술을 많이 먹으면 중성지방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술을 많이 먹는 분들이 매일 뭐 이렇게 갑자기 중성지방이 확 올라가면서 급성 췌장염이 생기면서 병원에 오고 너무 만성적으로 누적되면 만성 췌장염도 생깁니다. 호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뭐 만성적인 경우도 생길 수 있고 계속해서 먹어도. 그래서 성인의 30% 이상은 이런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DL이 180 이상이면 네. 100 이하인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 거의 4배 가까이 높게 됐어요. LDL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가족적으로 유전적으로 이제 고콜레스테롤 혈중이 생기는 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분은 너무 심하면 이제 지방 덩어리가 이제 밖으로 표출돼요. 이 정도로. 눈과 네. 이제 좀 튀어나오는데 무릎 같은데 거기 이렇게 지방종이 두드러지게 이게 보이고 좀 이 정도 보이는 사람이 아주 흔하진 않아요. 가장 또 특징적인 게 우리 아킬레스건이라잖아요. 네. 아킬레스가 노출이 되게 어렵죠. 그 아킬레스가 그 원인들은 이름은 다 알죠. 이게 그리스 로마 로마 시대 신화에서 네. 그 누가 제일 예쁘냐? 새 그리스 여신들. 사과. 네, 사과. 황금 그래서 사과. 파리스가 네. 그걸 가지고 해갖고 결국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트로이는 이제 실제 그 유적지 다 있잖아요. 그 터키에 가면 유명한 유적지.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데 여기에 파라오가 쏜 화살이 그 그리스의 최고의 영웅 아킬레스에 어디 맞아도 그 맞아요. 몸을 무적인 상태였잖아요. 화살이 뚫을 수 없는데 여기만 목욕할 때 여기에 뭐 가렸었잖아요. 여기를 잡고 물에 담궜다 이래서 그랬나? 근데 여기에 탁 파라오의 화살이 박혀서 사망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아킬레스건이 얇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고지혈증 심은 이게 10mm, 그러니까 1cm죠. 1cm 이상 커져요, 이렇게. 이런 거 그래서 가족성 고지혈증 사람이 이렇게 봅니다. 저게 콜레스테롤이 먹기보다 콜레스테롤이 너무 껴서 그래요. 이게. 저렇게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한 사람 저런 게 안 보이는 사람도 예전엔 이제 검사가 제대로 많이 안 될 때는 진찰할 때 이것만 보고도 이게 당신은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바로 내리죠. 이건 유전적인 거고 고지혈증 원인은 과식, 고칼로리, 알코올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흡연 이런 거는 고지혈증을 다 악화시킵니다. 스트레스도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뭐 코티코스테로이드 막 이런 것들이 혈당도 올리고 고지혈도 또 원인이 됩니다. 네. 당뇨 말씀드렸죠. 당뇨가 이 성인병 중에 제일 많은 건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이지만 나쁘기로 치면 당뇨병이 제일 나빠요. 온몸의 혈관을 떡을 만듭니다. 제일 치명적인 건 당뇨라는 당뇨죠. 말씀이시죠? 당뇨만 있으면 거의 협심증과 같은 종류로 치고요. 당뇨가 한 10년 정도 되면 뭐 거의 심근경색에 근접했다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심혈관계 쪽으로는. 당뇨가 있으면 협심증과 거의 동일할 정도로 치료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10년 넘은 그 당뇨는. 네.
그래서 눈부터 혈관 없는 데가 없잖아요. 눈도 실명하는 가장 큰 원인이 당뇨. 실명의 50%는 당뇨. 콩팥이 망가지는 거에 50%는 당뇨. 고혈압은 20%. 협심증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뭐 말초 신경병도 생기고 또 뭐 성기능장애, 자율신경증 뭐 다 오고 왜냐하면 이제 당뇨가 생기면 몸 안에 나쁜 물질이 생기는데 이게 떡같이 돼서 혈관 내부에 떡같이 붙어서 동맥경화를 전체적으로 일으키는데 이게 고지혈 같은 건 큰 혈관 위주로 생기는데 네. 당뇨는 뭐 말초까지 다 생겨버려요. 아, 예, 우리가 그 뭐 사탕 네.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책상에 놓으면 그거 막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다고 네. 생각하시면 혈관에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신 곳곳에 찌꺼기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혈관에 다 낍니다. 그래서 협심증은 이제 어쨌든 그런 원인 때문에 혈관 벽이 손상되고 거기에 고지혈,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붙이고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혈관이 막히면 굉장히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느끼죠. 통증이 이제 딱 턱부터 네. 딱 이 배꼽 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배꼽보다도 좀 더 위에 여기가 상복부라죠.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귀 이상으로는 안 올라가고 그다음에 팔은 안쪽으로 옵니다. 바깥쪽으로는 거의 안 와요. 네. 그리고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잘 오고요. 그리고 좀 심하게 아플 경우 뭐 심근경색이나 불안정합증 가까이 갈 때는 막 식은땀이 막 납니다. 식은땀도 우리가 그러니까 말한 대로 좀 약간 서늘한 느낌의 땀이에요. 이건 교감신경 항진으로 나오기 때문에 식은땀 느낌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괴기 영화나 막 그런 거 보면은 움츠러들면서, 서늘한 네. 땀이 나잖아요. 그런 땀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운동하고 그래서 땀 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입니다. 협심증의 예방은 뭐 협심증 환자 증가하는 게 서구화 식단 운동 뭐 이런 요새 스트레스 워낙 많이 받아 이런 것들이고요. 뭐 협심증 예방은 이제 뭐 전면 심방 발작 그런 얘기도 다 해놨으니까 그런 거 한번 다시 보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이걸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건강 동맥 협착이 생기는 거, 동맥경화에서 이렇게 혈관이 네. 이렇게 좀 좁아지면 여기서 옆구리가 터진다 그래. 김밥 옆구리가 터진 거 옆구리가 네. 이게 물리학적으로 잘 터져요. 그러면 적혈구가 막 갖다 붙어요. 빨리 그 상처를 복구하려고. 이게 혈전 그런 네. 건가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혈전호돼서 길을 막는 거죠. 점점 좁아서 여기서 멈추면 그냥 협심증으로 끝나는데 그게 네. 좀 농대 이게 하다 막혀버려요. 아이고. 그러면 막혔다가 자기 좀 뚫리면 막혔다 뚫릴 때 불안정 협심증이 되고 네. 이렇게 막혀서 30분이 지나면 20분이 지나면 혈관에 이제 완전 손상이 일어나고 30분 지나면 심장 근육이 손상이 일어나서 심근경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막혀버리죠. 이렇게 막히면 심근경색이 돼서 그러면 이걸 빨리 뚫어주는 게 천치이고 이건 뚫는 거는 바로 약을 쓰든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게 보통 정상 심장혈관인데 네. 이게 혈관이 동맥경으로 이렇게 좁아진단 말이에요. 네. 보통 50% 이상 좁아지면 협심증이라고 그러고요. 증상은 70% 이상 좁아질 때 보통 이제 활동할 때 뭐 통증을 느끼고 합니다. 만 90% 이상 좁아지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오고요. 이게 이렇게 이러다 이제 아까 같이 완전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이 생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스턴트 시술을 바로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파열됐기 때문에 네. 풍선으로만도 이제 뚫고 넓힐 수가 있는데 터졌기 때문에 이게 너덜너덜해요 벽이. 혈관벽이 네, 너덜너덜해서 풍선음하고 나면 너덜너덜한 데서 제협착이 너무 잘 와요. 그래서 이런 급성심근경색이나 불안정혈증이 왔을 경우는 거의 다 스턴트를 합니다. 그래서 터져서 너덜너덜한 거 스턴트로 딱 벽에 붙여놔야지 재발을 잘 안 해요. 또 넓어져 있어 하고 고정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고정돼야 되고 이게 없으면 이 너덜너덜한 게 다시 이게 다시 혈액 같은 게 막 붙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다시 막힐 위험이 커지죠. 네. 주관성 동맥에 이제 막히면 여기서부터 혈관이 시작되니까 이게 갑자기 막히면 직사예요, 직사. 저희 직사돼서 이 환자를 이제 스텐트 넣어서 이제 멀쩡하게 만든 겁니다. 이런 게 예전에 이런 경우 다 수술
가슴 열어서 혈관 이식을 했어야만 하는데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다 스턴트로 이제 다 하죠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했어요. 외국에서는 저거 못한다 막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암 환자라서 네. 이래나 저래나 암 환자를 갖다 가슴 열고 수술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암 환자니까 한번 해보자. 원래 못하 금기였구나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었는데 그냥 이판접사 파행이다는 생각에 환자도 다 동의하고 그래서 했더니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표준이 돼서 이제 모든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심장혈관이 멀쩡한데 이제 안에는 동맥경화가 있어요. 네. 그러면 동맥경화 있으면 심장혈관이 가장 많은 호르몬을 방출하는 데가 혈관이에요. 혈관에서 혈관 확장 물질을 배출하는 게 이게 NO, 산화질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노벨상도 탔죠. 그걸로. 근데 동맥경화 있으면 산화질소가 잘 분비가 잘 안 되면 그 부분이 혈관 확장 물질인데 그 부분이 이제 자꾸 수축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을 한 게 바로 변형 협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처음 발견할 때 이렇게 완전히 막혔던 것만 알았어요.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같이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네. 피가 안 통하니까. 네. 그래서 그것만 변형협진증이라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안 막히고 생기는 경우가 무지 많더라. 피는 뒤에 흘러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경련성 협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동양 사람이 많아요. 원인은 잘 모르는데 한국, 일본 이런 데 많고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심장 혈관이 네. 심장의 근육 바깥으로 심장혈관이 지나가는데 심장 근육이 위로 지나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혈관이 안으로 묻혀 있는 네, 건가요? 묻혀 있어요. 오.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심장혈관에 근육이 다리같이 있다고 그래서 심근교, 다리 교자를 심근교라고 그래요, 우리말로는. 네. 근데 심장이 막 빨리 뛰면은 근육이 막 눌러대잖아요, 혈관을. 그러네요. 눌러대면 막 빨리 뛸 때는 일종의 협심증 같은 피가 잘 안 가게 되니까 협심증 같은 증상을 느껴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막 빨리 뛰었을 때. 뭐 운동하거나 좀 그럴 막 좀 심할 때. 심하게 할 때. 그래서 이거는 젊을 때는 전혀 모르는데 나이가 들수록 심장 근육이 질겨지잖아요. 심장 근육이 질겨지면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많이 누르는 네, 건가요? 원래 갖고 있는데 네. 젊고 어렸을 때는 심장 혈관이 질기지 않으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가 나이가 점점 들면서 심장 혈관도 섬유화되고 질겨지면 눌러대는 게 더 심해져요. 그리고 동맥경화도 생기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세계 최초로 보고했는데 이런 심근교가 있는 사람들에서 제가 경련에 대한 검사를 했더니 심근교가 있는 사람의 3분의 1에서는 이 경련이 일어나요. 혈관에. 그러니까 변형협진증이랑 경련성협진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병원에 오면은 이런 검사에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다 괜찮다 그러고 이제 정신과로 예전에 무진장 많이 보냈어요. 근데 본인은 괴로운데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요, 그 협심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협심증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를 했고 지금은 이제 보편화 됐고요. 네. 교수님, 저희가 질문이 좀 많이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프리나님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구로 계셨던 교수님께 진료 받으셨고, 기립성 빈맥 증후군으로 미도드린을 처방받았다고 하십니다. 안고 설 때 빈맥에는 약이 큰 효과가 없는 것 같다고 하시고, 프로코라란이라는 약이 좀 더 효과가 더 있을지 조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네.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 보통 우리가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건 많이 듣죠. 갑자기 탁 일어났을 때 아니면 기립성 어지럼증. 네. 왜냐하면 앉았다 딱 일어날 때 중력 때문에 뇌에 있는 혈액이 다리 쪽으로 쏠리죠. 그러면 갑자기 뇌에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심근허열 같이 뇌 허열 비슷한 증상이 생겨요.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혈압이 안 떨어지고 어지럽기만 하면 기립성 어지럼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혈압까지 떨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심장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질환이에요. 아주 최근에 나온 개념인데 일어날 때 맥박이 막 빨라지는 겁니다. 맥박이 막 빨라지는 거라서 기립성 빈맥은 기립성 저혈압인 경우는 미도딜이라는 약이 일종의 약간의 그러니까 교감신경 비슷한 약이에요. 네. 일종의 맥박을 빠르게 만드는 약이에요.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심한 사람한테 써야 되고 증상이 심한 사람한테 써야 되고 기본적으로 잘 안 써요. 저도 웬만하면 거의 안 쓰고 그냥 일어날 때 조심스럽게 고개 숙이고 천천히 일어나지 그걸 안 씁니다. 근데 기립성 빈맥 증후군으로 미도드린을 처방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기립성 저혈압이었을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기립성 빈맥 증후군은 증상에 따라 처리하고 여러 가지 약을 상황에 따라서 쳐야 돼요. 프로코라란이라는 거를 기립성 빈맥 증후군으로 프로코라란이라는 약은 뭐냐면 이게 협심증이나 특히 이제 신부전 같은 때 이제 너무 맥박이 그런 약을 쓰면 맥박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저 약은 맥박이 안 떨어지면서 그런 부정맥이라든지 그런 신부전에 효과가 있는 약이에요. 저것도 아주 특정한 경우만 써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쓸 수 있을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채로 쓰진 않습니다. 빈맥 증후군은 쓰지 않는다는. 근데 기립경 검사 시 맥박만 혈압은 유지되고 맥박만 뛴다고 그랬네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맡기는 뭐 얘기로 들면 갑자기 일어났을 때 혈압은 변화가 별로 없이 맥박만 일정 횟수 이상 뛰어야 돼. 기준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증상이 동반돼야 돼요. 증상이 동반돼요. 그래서 그 효과는 그 전문 선생님은 얘기해야 되고 뭐 반드시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현재로서는 얘기를 들 수가 없어요. 미도딜이는 이런 경우에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문제는 위장장애로 일주일간 밥을 먹지 못해서 네. 기력이 없다. 며칠 전부터 앉기만 해도 맥박이 90 또는 가끔씩 100, 일어나면 120이 기본입니다. 근데 누우면 125던 맥박이 바로 70, 80이 됩니다. 이렇게 변화가 갑자기 막 되는 것이 심장 건강에 좀 괜찮을지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앞에 얘기나 앞에 질문 사람은 다른 네, 사람인가요? 동일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해 드렸고요. 네. 예. 그다음이 네, 예. 초미님 질문. 네. 식단으로 HDL 수치를 LDL을 말씀하시는 것 식단으로 LDL을 낮추는 것 같네요. HDL은 높을수록 좋으니까. 네. LDL을 낮추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스타틴을 먹으면 식단 관리를 철저히 지킬 필요가 없을까요? 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되냐고 여쭈는 건 아니지만 좀 식단 관리를 좀 여유롭게 널널하게 해도 되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식단 관리도 같이 해야죠. 고혈압이든지 고지혈 당뇨가 기본이 식단 관리고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식단 관리로만 조절이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식단 관리를 뭐 아무렇게나 하면 스타틴 먹어서 조절될 수도 있지만 스타틴만 먹는다고 되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아무리 혈압약 먹어도 술 마음대로 먹으면 그러면 혈압 조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정말 뭐 적당히 식단을 뭐 적당히 좀 그래도 먹고 싶은 거 조금 먹어가면서 하는 정도는 되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하면 방법이 있나요? 맨날 고기 맨날 드시고 뭐 탄수화물 맨날 드시고 그건 안 되죠. 예. 식단 관리는 기본입니다. 네. 식단 관리를 조금 기본적으로 하시면서 약을 드시는 게 가장.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약을 드리잖아요. 그럼 자기도 놀라고 경각심 느껴 나름 식단 관리 열심히 해요. 네. 그럼 다음에 검사하면 콜레스테롤이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럼 자기가 식단 관리를 잘해서 좋아진 줄 알아요. 사실 약 때문에 좋아진 약 때문인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약 안 먹고 몇 달 뒤에 와보죠. 그게 바로 금방 혈압은 약 먹고 금방 좋아지고 약 안 먹고 금방 나빠지는데 콜레스테롤은 좋아지고 나빠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간에서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혈압은 그때 바로 되는데 간에서 생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좋아지고 바로 나빠진 게 아니라 상당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 달 지나서 검사하면 다시 이렇게 쭉 올라가 있죠. 조금 더 식단 관리를 하셔야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예. 네. 사실 저도 초미님 의견에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스타틴 먹으면서 안 먹거든요. 그래서 참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뒤에 내용 좀 더 살펴보고 나머지 질문은 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먹나가 아니라 어떻게 먹나가 중요하다는 건 뭐 다 아실 거예요. 과일 야채가 여러 가지 좋은 성분 많고 계절 과일들, 계절 과일의 그 색깔에 맞는 가장 좋은 그 영양분들이 있고 또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도 하고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채소가 특히 여러 가지 무기질도 굉장히 많고 과일에도 굉장히 좋은 영양분, 비타민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과일을 당뇨 환자분들이 과일을 잘 못 먹죠. 혈당 올라간다고.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분명히 과일 먹을 때 혈당이 좀 올라가는데 그 조금 혈당 올라가는 것보다 과일로 인한 여러 가지 뭐 전해질이든지 좋은 비타민, 영양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과일을 꼭 드시라고 그래요. 득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채소는 혈당에 문제가 될 건 없고요. 과일의 문제인데 그래서 약간의 뭐 정 올라가면 약을 조금 더 쓰더라도 과일은 좀 웬만큼 드셔라. 왜냐하면 이제 그 당뇨 보시는 분이 혈당에만 너무 포커스를 하는데 저는 심혈관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조금 당이 오르고 안 오르고보다는 과일로 인해서 몸의 전체용이 훨씬 좋으니까 과일은 뭐 가급적이면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당뇨이신 분들은 이런 거 극단적으로 안 드시고 막 그런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은 조절되지만 몸은 나빠지죠. 가만 봐요. 절대로 운전 안 하면 교통사고 날 일이 거의 없고 맞는 말이네요. 운동 안 하면 어디 부상 당할 일이 전혀 없죠. 집만 있으면 좋을 일 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일어날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대부분 훨씬 안 좋죠. 적절한 좀 밸런스를 유지해야겠네요.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인생의 삶이 밸런스죠. 자, 부부싸움도 예를 들어서 아무 얘기 안 하면 당장은 아무 일도 안 생기죠. 싸울 일도 없고. 근데 나중에 되면 어느 사이에 갈라지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커피 믹스를 나이가 들수록 요걸 또 되게 좋아요. 우리나라 예전부터 이거에 많이 이게 바뀌어서 연화 커피라고 하는 그런 러시아 가면 커피 믹스 너무 좋아하잖아요. 뭐 동남아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절당이 프림하고 설탕이 절반이에요. 그게 다 탄수화물 바로 먹으면 바로바로 흡수되고 인슐린 올라가는 혈당 올리는 겁니다. 그냥 아메리카노나 우유만 좀 섞은 라떼 이런 건 문제 없어요. 그 커피를 먹었을 때 이렇게 쭉 보면은 뭐 당뇨 발생도 오히려 줄어들고 뭐 최근에 연구들 뭐 위암 발생률도 줄어든다고 됐어요. 아메리카노나 그런 거 기준인 거죠. 네, 그렇죠. 설탕이 안 들어간 시럽 설탕이 안 들어간 건데 사람들은 커피 먹으면 위가 안 좋아진다는 뭐 막 어떻게 하는데 사실상 그렇게 커피는 대부분이 괜찮아요.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커피 4잔씩 먹으면 그 이상 먹을 때는 뭐 심방세동 발생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 뭐 그러니까 모든 게 과하면 모자르면 못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크림 막 넣고 막 이런 것도 콜라는 이게 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워낙 많아요. 너무 맛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고 이런 걸로 인한 사망자가 되게 많고요. 아무것도 안 먹는다고 하고 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자기는 섭취 안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루에 이런 커피 몇 잔씩 들이키는 분 있잖아요. 맞습니다. 커피 믹스 몇 잔씩 먹고 이게 알고 보면 훨씬 더 나쁜 거예요. 소금은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상의 소금. 근데 이제 예전엔 소금이 너무 귀했죠. 바다에 소금을 채취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소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고 부자였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소금이 이제 풍부해지면서 소금 수치가 너무 많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좀 많다는 거죠. 보통 세계보건기구는 나트륨 기준. 나트륨은 소금의 반입니다. 나트륨이 2g이면 소금으로는 4g이에요. 근데 보통 나트륨이 2g을 권고하는데 우리나라가 한 5g 가까이 된다는 거고요. 점점 줄고 있어요. 일본이 조금 덜하고 미국이나 유럽에 이쪽 가면 더 적죠. 근데 가서 보면 훨씬 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엄청 짜요. 네. 유럽이나 특히 미국 남부 지역 가면 소금을 먹는 것 같아 짜갖고. 근데 이렇게 평균량이 네. 왜냐 그 이유가 우리는 그 찌개 국문화라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물을 최대한 가능한 적게 먹어라. 이게 또 따뜻하면요 나트륨이 녹아 있는데 감각이 짠지는 몰라요. 이게 식은 다음에 먹으면 짠데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국물은 먹지 말고 라면 이런데 되게 많아요. 조미되는데. 그래서 이게 그런 것들 뭐 칼국수나 뭐나 하여튼 찌개 종류에 많습니다. 나트륨 과잉 섭취하면 혈압 올라가는 건 다 알죠. 네. 근데 뼈에서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칼슘을 빼내요. 골다공증도 더 잘 생기고요. 네. 위염도 많이 생긴답니다. 위점막을 나트륨이 막 자극하기 때문에 위염이 일어나고 만성염증이 지속되면서 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콩팥도 나빠지고요. 네, 이런 문제들이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계속 얘기되는 게 칼륨을 더 얘기를 많이 해요. 칼륨을 많이 먹으면 섭취된 나트륨을 그만큼 빼내요. 체내에서 나트륨을 빼서 나트륨에 칼륨을 많이 먹으면 나트륨을 반은 이제 빼낸다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대비 칼륨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칼륨 많은 건 이제 야채, 네. 그다음에 과일 중에서 야채 비슷한 것들이죠. 바나나, 딸기, 키위 이런 것들 특히 그 야채하고 이제 해산물 이런 거 많고요. 예, 특히 과일도 야채 비슷한 것들에 나트륨이 칼륨이 많다 이런 걸 많이 드시고 운동 되게 중요하죠. 너무 심한 운동 자체는 이제 노인에서 면역력을 저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거는 사람이 너무 운동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완전히 늙어 보이잖아요. 살 다 빠지고 쭈글쭈글하고 피골 상접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과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몸의 상태가 이제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망가지고 이럴 정도로 몸이 완전히 이렇게 헬스케질 정도가 되면 이건 안 좋다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의 관상이 좋다는 게 몸의 상태가 좀 좋은 거거든요. 건강하면 또 얼굴에 생기도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되는 건 좋지 않고요. 규칙적이고 어느 정도 되는 운동. 뭐 요새 예전에 유산소 했는데 요즘은 유산소만 권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유산소만으로 되는 무산소는 안 좋다고 하는데 무산소 운동할 때는 혈압을 그때 올린다는데 네. 그때는 이제 그 무산소라고만 하는 게 좀 적어요. 예를 들어 100m 선수들 같이 100m 뛰면 숨 한 번도 안 쉬고 100m 달리니까 그때는 무산소 운동인데 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역기나 뭐 이런 것도 그리고 숨 쉬었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숨 안 쉬고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할 때마다 숨 쉬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너무 무리한 것만 아니면 사실 무산소로만 개념으로는 좀 적고요. 요즘엔 대부분 이제 혼합형이 됩니다. 구기 운동이 다 혼합형이 되고요. 네. 갑자기 숨차고 막 달렸다가 숨 막 쉬고 운동들이 다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은 그래도 약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좀 요건 좀 운동량이 많다 하는 느낌이 되는 것들이 운동이 많아요. 뭐 조깅을 한다거나 수영을 한다거나 테니스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같은 시간 내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요. 골프가 많죠. 근데 이건 5시간씩 가야 되잖아요. 골프는 사실은 너무 많은 시간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량이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 다른 것들은 30분 만인데. 네. 그리고 또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가서 내기 골프하고 돈 잃고 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예. 적이니까 건강에. 예. 끝나고 나면 또 뭐 또 술 마시고 또 막 이거 고기 먹고 예 그렇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예. 근력 운동이 중요한데 뭐 이제 보통 하는 운동이 이제 다 근육을 이제 수축하면서 하는 운동이죠. 그게 그 근력의 그 등장성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등장성 운동이라고 해서 아이소토닉이라고 그럽니다. 톤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근력 운동하는 건데 예전에 이렇게 힘만 빳빳이 주는 운동 있잖아요. 이거는 길이는 똑같다 그래서 길이를 미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소 똑같은 미터
그래서 우리말로는 등척성, 길이를 척이나 똑같은 길이라 운동인데 이건 예전에 굉장히 나쁘다고 그랬어요. 등척성 운동. 혈압을 올린다고. 근데 해봤더니 이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프랭크나 뭐 벽을 꽉 누르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근육에 힘을 확 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건데 뭐 계속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혈압 올리지만. 그래서 요즘은 어떤 운동이든지 좋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어드벤처 스포츠. 뭐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스카이다이빙 뭐 그거 좋아서 뭐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건 괜찮은데 이런 심장병이랑 뭐 이런 고혈압 뭐 당뇨 있고 이런 사람들의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팍팍 올리니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대부분 운동은 다 좋다고 과하지만 않으면 그런 극단적인 것들은 빼고. 네. 제일 나쁜 게 이제 운동 안 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젊은 사람도 하루 6시간 이상씩 앉아 있다면 그건 노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환자 맨날 보고서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외의 시간을 더 활동을 많이 하죠. 하루 종일 외래 진료하면 계속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계속 앉아서 일만 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노인이나. 그래서 나가서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사망률이 이렇게 그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망률이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금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담배는 니코틴만 얘기하는데 너무 많아요. 나쁜 게. 카드뮴, 중금속, 소리만 들어도 위험하죠. 비소. 옛날에 이거 사약계 비소 들어왔잖아요. 암모니아, 아세톤, 벤젠, 항암 물질로 제일 많이 하는 거. 청산가스도 사망이죠. 부탄가스도 뭐 예전에 부탄가스 막 하는 거, 예. 근데 이거 라이터 키면 그렇대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게 많아요. 니코틴뿐 아니라. 예전에 그 최고의 코미디언 이주일이 폐암으로 사망했고, 노무현 대통령도 담배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이거는 좀 과장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담배 한 대 주게 하고서 저쪽에 시선 돌린 다음에 공화산에서 이제 떨어지셔서 예 하셨죠. 그래서 어쨌든 담배는 과장하려고 한 거고 담배는 하여튼 제일 나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배가 아시다시피 폐암도 발생시키고 노화도 혈관 질환 엄청 생기고 성기능 장애도 생기고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폐암 이런 것 말고 있지만 후두암이 오히려 제일 많아요. 이제 기도로 처음에 들어가는 이쪽이죠. 유독물질 다 만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심혈관계 질환, 췌장암도 많이 생기고요. 이거 암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암만 구별하면 이렇게 많아요. 입에서부터 자극을 일으키는 구강암부터 식도암, 뭐 위암, 췌장암, 방광암까지 흡연물이나 암에 굉장히 발생이 높으니까 담배를 피하고 술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는 정말 술 권하는 사회였죠. 그렇죠. 술을 어떤 회사는 데려가서 술을 먹이고 술을 폭탄주 몇 잔 먹어야만 또 취업에 그런 회사도 있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뭐 단합 그런 사람이야 단합을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회사 사장님 왔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단합된대요. 회식을 잘해야 사업 잘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옛날의 사고 방식이죠. 사고 방식. 예. 음주하면요 술 때문에 뇌가 망가지고요. 앞에 바로 전 라이브에도 그렇지만 간, 지방간에다 간 경화까지 올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아주 그 소프트락에 우리나라 최고로 유명했던 김 무슨 가수도 술 많이 먹어서 아주 젊은 30대 초반에 알코올성 간경화로 돌아가신 분 있죠. 너무 유명한 노래들 뭐 내 사랑 뭐 김현식 뭐 이런 분 이런 분들 전문 사람들도 좀 알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심혈관 질환도 많이 생기고 술을 한 잔만 먹어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심방세동의 발생이 너무 많아져요. 오래 사니까. 근데 술 한 잔만 먹어도 그 심방세동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 드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술 마시면 또 폭력도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하고 또 끝난 다음에 폭력 시도를 하는데 후회해서 또 막 하다가
그런 것 때문에 술 더 마시고. 그래서 네. 폭력하는 비율이 소량에도 한 1.3배, 상습적으로 술 마시는 분은 3배로 폭력 운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엔 술 먹고 사고 친 것은 굉장히 관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용납하지는 않죠. 그렇죠. 이거 보면 음주 허용량도 적어요. 지금 맥주는 1캔, 와인은 1잔 반, 양주 잔으로 1잔, 소주도 1잔 반, 막걸리는 한 2잔 정도 그 잔으로 이렇게 허용합니다. 더 이상은 들지 마시고 안 드시는 게 제일 좋고. 예, 폭탄주 마시지 말고요. 요새는 술자리 그렇게 오래 가지 않죠. 1차에서. 예전에는 무조건 3차였어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폭탄주 마시는 거였습니다. 워낙 또 많이 마시니까 옛날 옛날에 모임만 있으면 폭탄주를 한 10잔 이상씩 마셔서 제가 그래서 직장 그만둘까까지 생각했어요. 술 못 먹는 사람이 네. 평등을 가장 불평등한 폭력이 저는 폭탄주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술을 못 마시는데 강제로 먹으라고 술자리 가서 또 그 술 잘 마시는 사람하고 술 못 마시는 사람이 그렇죠.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게 가장 불평등이었죠. 예. 그다음에 요까지 얘기할게요. 네. 스트레스부터 심장을 지키라. 스트레스가 심장에 굉장히 나쁩니다. 스트레스가 호르몬이 일으킨다 그랬죠. 부신 피질 호르몬 올리고 교감식을 항진시켜서 이런 모든 질환에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이런 정신질환, 만성피로 이런 게 교감식도 항진시켜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요.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상대 위험도를 1년 이내하고 1년 이상 다 봤더니 이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 폐전색증, 네.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심장병 사망이 다 이게 그 가운데거든요. 네. 다 높이는 쪽으로요. 전부 다. 다 안 좋은 통계적으로 거네요. 대부분 다 높이는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나쁘다. 그래서 또 수면이 이런 걸 피하는 데 중요한데 자는 동안에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가 손상받고 뇌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수면을 통해서. 그때 수면일 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분비가 많이 되는데 네. 수면 호르몬이 항노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막 항노화로 성장 호르몬 막 투여하고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수면 유지하는데 멜라토닌 막 먹잖아요. 수면제로. 네. 멜라토닌 수면 유지해 주는데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도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잘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고 여성 호르몬이 수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남자는 원래 그게 없으니까 크게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여자분들은 폐경 후에 그 불면증으로 시달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뭐 자기 전에 뭐 조용히 환경하고 수면 전에 화장실 곧 갔다 오고 저녁을 너무 많이 먹으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또 미지근한 물로 적절하게 샤워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본인이 잘 유지하면 됩니다. 건강한 수면 시간은 성인 7에서 9시간, 그래서 보통 8시간치인데 대한민국이 수면 시간이 제일 적대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1시간만 적게 자도 일회율이 30%가 떨어진답니다. 제가 유럽 심장학회 이틀 전에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스페인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제 유럽 시차가 아직 시차 때문에 사실 지금 약간 피곤하고 졸린 기운이 있는데 어쨌든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꼭 유지하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대기 오염이 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 좀 낮았어요.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 엄청 왔잖아요. 네. 이게 미세먼지가 아주 작은 건요. 이게 폐로 들어가서 폐에서 산소 교환하잖아요. 네. 모세혈관하고 그 폐포에서 산소 교환하는데 너무 먼지가 작으면 그게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그게 이물질이잖아요. 다 뚫고 들어가나 네. 그럼 혈관이 이물질이 생기니까 염증이 일어나요. 우리가 동맥경의 가장 큰 원인이 만성 염증이거든요. 혈관에서 염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동맥경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문제뿐 아니라 그래서 이 미세먼지 크게 문제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름에 온난화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들을 보니까 중국도 그 문제 때 엄청 노력해서
뭐 전기차 엄청 해서 미세먼지가 중국이 엄청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먼지 때문에 햇볕, 태양광이 약간 차단 효과가 있었는데 네. 그 차단 효과가 없어졌대요. 아. 그래서 지구온난화의 큰 문제가 중국의 그 먼지가 감소한 게 지구온난화의 큰 문제라는군요. 참 세상은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되게 예. 특이하네요. 예, 이런 문제 있습니다.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네. 하고 나머지 질문 몇 개만 좀 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한두 개만 살펴보고 네,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님께서 심근경색증의 골든타임을 물어보셨습니다. 요거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네. 왜냐하면 막혀 있어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심근이 이제 괴사가 된다는 거예요. 괴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그 저작거리 얘기하면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근육이 빠르게 해야지 이제 그 괴사되는 걸 줄여들죠. 근데 보통은 60분 이내 하면 제일 좋은데 네. 60분 이내 할 수가 없어요. 교통도 있고 뭐 그렇죠. 헬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하면 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2시간까지 보고요. 네. 그렇지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아. 예. 그리고 계속 통증이 있다면요.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루 동안이라도 하루 그 통증이 발생하고 나서 20시간 이내라도 뚫을 수 있으면 뚫는 게 좋아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막힐 수도 있고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심근이 살아있는 부분이 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2, 3일 전에 아팠어도 병원에 갔는데 심근경색이다. 그러면 일단은 뚫어놓고 보는 게 좋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네.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네. 저희 다음 방송 때문에 네, 아마 그러시죠.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오늘 많은 질문과 관심 보여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좋은 내용 말씀해 주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